As you saw a few moments ago, the committee decided to maintain the target range for the Fed funds rate at 3.5% to 3.75% in support of the Fed's dual mandate. The committee also reaffirmed its policy of maintaining ample reserves in the banking system. This week's FOMC meeting exemplified the very best of the Fed's traditions: rigorous debate, open-mindedness, commitment to mission, 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for performance. In this business, they all add up to one thing: getting monetary policy right, or as near to it as we can do. That is our North Star.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I am pleased to report that members of the FOMC are unambiguous and unanimous. This committee will deliver price stability.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케빈 오시 체제에서 처음으로 소화한 증시가 마감된 후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최효은입니다. 정보경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FOMC 결과 발표를 소화하면서 상당히 변동성을 크게 보였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은 예상한 부분이었지만 연준의 매파적인 메시지는 예상보다 훨씬 강했고요.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시장 일각에서는 매둘기였다라고도 표현을 하던데요. 일단은 FOMC에서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이 하락폭을 키워가다가 케빈 오시 의장이 우리가 지금 연준 안에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하락폭이 좀 축소됐다라고 외신들은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 케빈 오시 체제에서 무엇이 바뀌는지, 그리고 이 초입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집중을 하면 좋을지 오늘도 마켓 시그널에서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던 하루인데요. 우리에게는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저희와 함께 만나보시죠. 저와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다우 지수가 0.98% 하락했고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가장 강했습니다. 1.34% 약세를 보였고 S&P 500도 1.21% 내리면서 오늘 3대 지수는 케빈 오시 체제의 첫 FOMC 결과를 소화하면서 일제히 약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국제유가와 미 국채 2년물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오늘 국제유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0.04% 내리면서 WTI가 75달러 선에서 우리 시간 5시 기준으로 움직였고요.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는 오늘 상당히 올라줬습니다. 미국채 2년물 16bp가 넘게 오르면서 4.2% 수준에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 바로 한번 저와 만나보시죠. 역시나 오늘 시장의 관심은 케빈 오시 체제의 첫 FOMC로 쏠려 있었는데요. 금리를 동결했지만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위축이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살펴보시죠. 자, 오늘 시장의 핵심은 역시나 케빈 오시 체제의 첫 FOMC죠. 자,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수준으로 동결이 됐습니다. 연준 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다고 알려졌는데요. 일단 시장은 이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에 더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워시 체제의 연준이 내놓은 메시지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핵심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 포워드 가이던스를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데이터 중심의 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연준의 2% 물가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조기 금리 인하의 신호는 없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주목했던 부분이 있죠. 바로 연준의 점도표입니다. 자, 점도표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연준의 내부 의견이 정확하게 양분이 되어 있다는 점이 좀 흥미로웠습니다. 연내 최소 1회 인상의 의견이 9명, 동결 또는 인하 의견도 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9명 중에 6명은 최소 2차례 인상을 전망했는데요. 한편 워시 의장은 이 점도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분된 의견은 연준 내부에서조차 향후 금리 경로의 확신이 부족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자, 케빈 워시 의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핵심 발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현재 환경에서 이 포워드 가이던스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내놨고요. 시장은 연준의 반응 함수보다도 실제 데이터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준이 사용하는 일부 데이터가 현실을 늦게 반영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의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고요. 물가 목표는 재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이 주목한 부분은 연준의 개혁을 위해서 소통, 대차 대조표, 데이터 활용, 생산성과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라는 5개의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준의 이 입장을 봤더니 고용보다도 물가를 많이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점을 읽어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연준의 성명서도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 분량이 상당히 축소가 됐는데요. 기존에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에 전념하겠다라는 이야기였다면 이번에는 물가 안정을 달성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경제는 견조하다고 평가를 하면서 고용 우려 표현이 상당히 완화가 됐고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고 진단을 한 겁니다. 연준 정책의 무게중심이 물가로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었죠. 자, 이렇게 연준이 물가를 강조한 이유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국제 정세와 유가의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경제 지표들에서 영향을 받았겠습니다만 또 오늘 발표된 5월 소매 판매도 이 연준의 입장에 좀 힘을 더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0.9% 상승으로 나오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당히 웃돌았는데요. 소비가 예상보다 견조하다는 보여줬죠.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의 상승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 물가 압력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과 해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FOMC가 발표된 직후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워시의 기자회견 중에 일시 반등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다시 하락폭을 키우는 시장이었고요. 자산 시장의 움직임도 보시면 오늘 달러 인덱스가 100선을 회복했습니다. 또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미국제 2년물 그리고 10년물까지 금리는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관점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동결 그 자체보다는 케빈 워시 의장이 보여준 새로운 연준의 운영 방식 그리고 물가 우선 기조를 더 중요하게 받아들인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확인하셨고요. 종목별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최여운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증시 수익률이 만약에 FOMC의 성적표라면은 이번 케빈 워시의 성적표는 최악의 성적표였다라고 CNBC는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1994년 이후로 연준 의장은 3번이 바뀌었는데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렇게 4명의 인물 가운데 S&P 500이 1.2% 넘게 떨어진 적은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FOMC 회의가 이번에는 성적표로 치자면 최악이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좀 엇갈렸습니다. 바로 기술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1.3%대 하락세, 마이크로소프트 3.7%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도하라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나오면서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애플도 1.1%대 하락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오라클 2.5%, 팔란티어 2% 가깝게 하락세.
일단은 보시다시피 소프트웨어 쪽에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이 크게 나왔고요. 샌디스크 1.6%대 하락 나왔습니다. 다만 델 테크놀로지가 3.7%대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오늘 시장에서는 약간의 좀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는데요. 먼저 인텔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18AP 제조 공정에 대해서 시범 생산에 돌입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18AP라는 것은요, 18A의 어드밴스드된 그런 버전입니다. 18A보다 18% 정도 이게 수율이 잘 나오는 그런 공정이라고 하는데 일단 기대감은 더 커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 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보시다시피 2%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시다시피 상승 탄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갔고요.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4%대 상승 나왔습니다. 브로드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투자 의견 상향 소식 나왔습니다.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는 투자 의견 자체가 종전에 따라서 자금이 더 많이 풀릴 것이고 이에 따라서 AI 데이터 투자 붐이 이전보다 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요. 3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안 좋은 쪽은 여전히 안 좋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 12거래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라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2%대 하락 나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약간 불화가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감 모습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JP모건이 0.7%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금융 쪽으로 좀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JP모건의 경우에는 간밤에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해를 봤을 때는 사실 4%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M7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2.5%대 하락세, 메타는 5.4%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영국에서 SNS,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을 청소년들에게 전면 금지한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메타의 주가는 좋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낙폭이 좀 과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존도 3.4%대 하락세, 테슬라도 2%대 하락세 나왔습니다. 사실 간밤에는 기술주만 안 좋았던 것이 아니라 소비재 쪽도 그리 좋지는 않은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우주항공 쪽이 여전히 좋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 1.5%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그리고 건설 쪽도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1%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좀 빨간불이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렇다면은 간밤 증시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특징적으로 움직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도이체방크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기존 $1,000에서 보시다시피 1,50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역시나 논리는 똑같습니다. AI 붐에 따라서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쇼티지입니다. 메모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고 가이던스도 분명히 좋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나왔습니다. 사실 이 논리대로라면 한국 시장에 포진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기대를 해볼 법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도이체방크뿐만이 아니라 다른 투자 은행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다라는 점, 이 논리는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게도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텔입니다. 두 번째인데 보시다시피 3%대 상승 나왔습니다. 최첨단 칩 제조 공정 시범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CNBC는 이에 따라서 인텔이 애플과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논평하기도 했습니다.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운드리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 상승 탄력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인데 간밤에 스페이스X는 다시 한번 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스페이스X 장 출발까지만 하더라도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위험 자산을 좀 회피하는 그런 심리가 나오면서 스페이스X는 하락했지만 보시다시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3.8%대 상승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위성 3개가 궤도에 진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위성은 스페이스X 팔콘에 또 탑재가 되는 그런 위성이기도 합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가 나오면서 최근 들어서 투자 심리는 올라가고 있고 좀 개선이 되고 있고 일단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하락한 시장이었지만은 여전히 굳건했던 기업도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간밤 증시를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밤 증시를 결국에는 좀 끌고 갔던 거는 이번에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저희가 오늘 투자 의견 좀 가지고 와봤는데 더 중요한 점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문제고 노동시장이 안정되는 상황에서 현재 통화정책은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보인다는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입니다. 연준이 잡아야 되는 건 두 개입니다.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이게 유가가 좀 하락하면서 물가가 잡혔겠지라고 시장에선 기대를 했는데 이게 물가만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고용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장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이 정도 기준금리로는 안 되겠는데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면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나온 겁니다. 다만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연내 금리 인하가 더 유력하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말 그대로 불확실성에 빠진 건데요. 앞으로 이 FOMC에서 나왔던 이 내러티브 이야기들이 이번 해 동안 어떻게 또 해결이 되는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분들 함께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지 시간 수요일 시장 함께 정리해보고 왔습니다. 네,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 현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이걸 매파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인데요. 어떤 내용이 있었던 건가요? 네, 오늘 연준은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특별한 게 없는 결정인데 시장은 오히려 상당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연준이 공개한 전도표 때문입니다. 전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지를 전망한 자료인데요. 이번에는 전체 위원 19명 중 가운데 의장인 케빈 워시를 제외한 18명이 전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절반인 9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의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금리 인하를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석 달 전인 3월만 해도 12명의 위원이 금리 인하를 전망했고 금리 인상을 예상한 위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연준 내부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성명서 변화도 눈에 띕니다. 연준은 그동안 남겨뒀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암시하는 문구를 사실상 삭제했고 대신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표현을 새로 넣었습니다. 또한 워시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금리 인하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인하 제한은 단 한 건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이 발언에도 주목했습니다. 사실상 현재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하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연준이 생각하는 경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란 전쟁 이후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올랐고 AI 투자 부문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도 예상보다 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준은 물가가 생각만큼 빨리 내려오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FOMC의 핵심은 금리를 동결했다는 사실보다는 연준이 더 이상 금리 인하를 기본 시나리오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가에서는 금리 인상 예고장이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금리 동결보다도 시장이 더 주목을 했던 게 결국 워시 의장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케빈 워시가 점도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고요. 포워드 가이던스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장이 이 부분을 상당히 매파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이 가장 놀란 부분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워시 의장이 연준의 정책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대목입니다. 다시 전도표를 다시 보면요. 전도표는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디로 갈지 전망한 자료인데 시장은 사실상 이 전도표를 통해 연준의 의중을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워시 의장은 이번에
유일하게 자신의 금리 전망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워시 의장은 오래전부터 점도표가 연준의 정책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시장이 특정 금리 경로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만든다고 비판해왔는데요. 문제는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특히 새 의장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직 충분히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장 본인이 금리 전망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포워드 가이던스 촉수 반침도 시장을 긴장시켰습니다. 워시 의장은 현재 정책 환경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죠. 포워드 가이던스는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방향을 알려주는 일종의 정책 예고장인데요.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어느 정도 힌트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신호를 덜 주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물가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입니다. 이번 전도표에서 위원 절반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성명서에서도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표현이 사라졌습니다. 시 의장 역시 기자회견 내내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했고 2% 물가 목표를 재검토할 생각도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즉 연준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금리 인하 기대를 관리하던 시기에서 벗어나 다시 물가와 싸우는 중앙은행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보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케빈 워시 의장이 또 연준을 사실상 뜯어 고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나요?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도 워시 의장이 연준 개혁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워시 의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연준의 조직 운영과 정책 결정, 그리고 시장과의 소통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5개의 태스크포스, 즉 TF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연준의 정책 소통 방식입니다. 그동안 연준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 각종 가이던스를 통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는데요. 시장은 이러한 방식이 오히려 연준의 정책 유연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준의 6조 7천억 달러 규모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연준은 자산 규모가 크게 불어난 만큼 앞으로 어떤 규모와 어떤 구조가 적절한지 점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 데이터 활용 체계입니다. 시 의장은 최근 여러 차례 기존 경제 지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는데요. 앞으로 어떤 데이터를 정책 판단에 활용할지 다시 살펴보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생산성과 고용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가 생산성과 노동동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집중 연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시는 AI가 장기적으로는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물가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입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물가 목표인 2%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워시 의장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오히려 2% 목표를 재검토하기 전에 먼저 2%를 달성할 수 있다는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소통 방식 변화입니다. 이번 FOMC 성명서는 기존보다 훨씬 짧아졌고 워시 의장은 가능한 사실만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자신의 점도표 제출도 거부하면서 앞으로 연준이 시장의 미래 정책 경로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결국 워시 의장이 말하는 개혁은 핵심은 연준이 시장의 기대를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라 물가 안정이나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는 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이를 두고 워시식 연준의 대수술이 시작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 결과 발표에 따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 시장은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상당히 매파적인 분위기를 읽었습니다. 연준이 물가 안정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집중하겠다는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 앞으로 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월가에서 보내는 시그널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월가 시그널 오늘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은 역시나 FOMC의 결과 발표에 주목을 했고요. 오늘 증시가 하락을 했고 국채 금리는 상승하는 모습 이어졌습니다. 위원님, 시장 상황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근데 파월이 그 꿀단지를 포기하기 싫어서 이사직을 안 내려놓고 그다음에 그렇게 트럼프가 쳐내려 했던 리사 쿡도 건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스티브 미일런 이사는 이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떠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캐비넛 씨가 의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구성원 측면에서 저는 바뀐 게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나빠질 수가 있죠. 스티브 미일런 이사 같은 충신이 계속 반대표를 던졌던 충신이 이제 나갈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제로 금리가 당장 실현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트럼프도 그 독립적인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실 의장을 막 정말 충신을 뽑으려면 캐비넛 씨가 아니라 다른 인물을 뽑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독립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 하에 내려질 것 같고 트럼프가 원하는 그런 지금 상황은 빨리 펼쳐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하는 상황이라는 게 주식시장을 지금 급등시키기 위해서 제로금리나 금리 인하가 급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우려 때문에 일단 주가가 조금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우지수는 이런 틈을 타서 강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그 포커싱은 다 AI 반도체 주식에 가 있기 때문에 네.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캐비넛 시제의 첫 FOMC 결과는 매파적인 동결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과는 좀 다소 엇갈리는 부분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월가 시그널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바로 만나보시죠. 마이크론의 주가와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차익 실현을 할 때다, 아니다, 여전한 강세가 기대가 된다. 의견이 좀 충돌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자, 마이크론 이제 $1,000를 돌파했다라는 이야기죠.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지금 $1,250 목표 주가 이런 거 나오는데 계속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네. 왜냐하면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는 많이 나오는데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신규 매수를 하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내용과 기술적인 타이밍이 어긋나고 있는 시점에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되는가. 자,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250, 또 기억나는 게 1650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1650, 1250, 1150, 1050 이렇게 $1,000 넘는 목표 주가 한 4개, 5개 나왔었던 것 같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네. 그런데 그 목표 주가만 지금 믿고 가기에는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가 러쉬를 펼치는 와중에 약간의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의견도 네. 몇 개씩 나오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타이밍에 대한 고려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너무 $1,000 넘는 목표 주가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까 계속 이해가 상충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기댈 수 있는 기본적 가치 분석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니까 그런 약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에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이크론이 매출과 순이익이 급증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750%가 뛰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두고 강세론자와 약세론자의 의견이 갈리고 있네요. 그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그래서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애널리스트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그래서 강세론자들이 주장하는 $1,000 넘는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에 그 배경으로 등장하는 내용들은 인정을 했습니다. 자신도 그런 거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얘기다.
뭐냐면 지금 사실 1650, 1250, 1050, 뭐 1150 다양한 목표 주가 보고서 나왔는데 그 뒷 배경은 거의 일치하거든요. 메모리가 구조적으로 변화 중이라 원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경기 순환형이라 오르락 내리락이 반복되기만 할 뿐인데 AI 시대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 반복되더라도 그 밑단 하단부가 높아졌고 그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국 강세론자들이 이 하는 그 주장하는 배경에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 생산 능력이 확대되어서 유인이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계속 공급이 이제 늘어나니까 수요에 맞춰서 언젠가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겠느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뭐 한없이 오를 수만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사이클이 균형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수요처들이 줄을 서서 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게 너무 갑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너무 갑질은 아니고 이제 이 상황상 돈을 많이 몸값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배짱으로 계속 밀어붙이다가 수요처에서 조금 기다려볼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떡값이 너무 높으니까 아니 떡 조금 안 먹고 버틸게 이래버리는 지금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을 지적을 하면서 경계심을 나타내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강세론자와 약세론자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월가의 톱 투자자가 이제는 이익을 실현할 때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좀 이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강세론자의 의견에 네. 동조하지만 그것을 늦춰버릴 가능성, 그리고 사이클은 언젠가 균형을 맞출 가능성 때문에 매출액과 순이익이 급증한 거는 팩트니까 인정을 하지만 지금 이익을 실현할 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나오죠. 아까 말한 이제 뭐 우리가 FOMC 얘기도 했지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미래 가치를 엄청나게 땡겨와서 가치를 평가해 준 거라 금리 상승에 직접적인 타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요처가 지출을 연기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는 연기를 못 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뭐 연기하고 말 것 없이 지금 너무나 필요해요. 메모리 반도체가. 비싸도 사야 돼요. 근데 저런 스마트폰이나 PC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에서는 이 지출을 연기해 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를 하는 거는 네. 돌아올 보상보다는 리스크 테이킹이 엄청 크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월스트리트의 컨센서스는 아직도 압도적인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적한 거는 바로 목표 주가 부분이었습니다. 강력 매수 의견이면 목표 주가를 지금 이미 1,017달러 넘어섰어요. 그럼 목표 주가를 1,600, 1,700, 2,000달러를 부르짖어야 되는데 목표 주가 자체가 낮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강력 매수 의견이지만 목표 주가를 함부로 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AI 경쟁의 본질이 결국 강세냐, 약세냐 이 이야기를 좀 나누는 이야기가 될 텐데 자, 마이크론 최근의 주가 흐름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아주 지금 그 뒤에 결말을 알고 나면은 그냥 말하기 쉬운데 여기선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 문고 가시면은 기술적 분석 교과서들 많은데 자 지나고 난 차트를 그려가지고 그 어떤 그 해석을 하긴 쉬워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급락을 해서 이 저점을 깨면은 쌍봉으로 무너진 거죠. 그렇게 나온 과거의 차트를 보고 쌍봉형으로 무너지는 하락형의 차트다.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거는 쉬운 일입니다. 책 쓰는 일은. 근데 여기서 어떻게 될까를 예측하는 건 어렵죠. 네. 그럼 아까 반대로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은 그러면 뭐예요? 쌍바닥이에요.
쌍봉이냐 쌍바닥이냐를 다 그려놓고 그거를 해석하는 거는 쉽다고요. 근데 여기서 쌍봉으로 무너질지 쌍바닥으로 올라갈지를 판단해서 매수 버튼을 직접 누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책으로 돈 번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알 수 없는 자리인 겁니다. 쌍봉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쌍바닥으로 네. 다시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월가의 목표 주가는 1,017달러인데 이미 지금 가격은 1,043달러에 있습니다. 저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는 이미 넘어선 마이크론인데 간밤에는 이제 2%대 상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의 시그널 종목은 오늘 SK 하이닉스인데 좀 어떤 시그널을 기대해 보면 좋을까요? 네, SK 하이닉스도 비슷한 저기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력 매수 의견이지만 이미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주가보다 낮다. 지금 SK 하이닉스도 무슨 400만 닉스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00만 닉스가 넘어선 이 상황에서 목표 주가 상향 보고서만 믿고 타이밍을 지금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가기에는 똑같은 처지가 아닌가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결국 활동하는 공간은 똑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경계론자가 발표한 보고서의 내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내용이지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월가 시그널도 신일섭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머스트나우 5입니다. 개장 전에 알아야 할 5가지 뉴스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 충격을 줬던 건 생각보다 매파적인 FOMC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는데요. 다만 이를 두고 CNBC에서는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채권 시장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논평했는데요. 왜일까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다만 정책 결정문에서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완화 편향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점도표 중간값도 연내 1회 금리 인하에서 1회 금리 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포토맥 펀드 매니지먼트는 이번 점도표가 채권 시장의 전망과 일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숀 스나이더 전략가는 채권 시장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금리 인상을 예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부분의 연준 위원들이 이제 채권 시장과 같은 시각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케빈 워시 의장이 거듭 강조한 물가 안정 발언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실제로 주식시장 굉장히 좋았지만 채권시장은 계속해서 흔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정답을 알고 있었던 채권시장이었을까요? 앞으로 금리 인상과 인하 이 두 폭을 함께 잘 저울질하면서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입니다. 테슬라 최근 들어서 주가가 참 좋지 않습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서 오히려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 의견이라든지 투자 심리가 좀 냉랭해진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울프 리서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보택시, 로봇, AI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새롭게 제시된 투자 의견입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 리서치는 테슬라 주가가 올해 약 10% 하락했지만 스페이스X 상장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을 점차 높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합병은 빨라도 내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울프 리서치는 현재 주가가 이러한 기대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주가 상승을 위해서는 AI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나 로보택시와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의 진전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의 무인 차량 서비스는 기대보다 더디고 올해 추가 시장 진출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테슬라의 주가가 결국에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주가도 가지 않은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테슬라 앞으로 사업에서 어떤 성과를 낼지 지금 선언했던 많은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또 진전을 이뤄나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어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엔 도이체방크의 투자 의견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투자 의견입니다. 목표가를 기존 $1,000에서 $1,500 선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체방크는 마이크론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보다 크게 높이고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AI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긍정적인 실적 가이던스와 메모리 가격 강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기록해온 점도 주목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업계 공급 부족이 올해 하반기와 내년 2028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마이크론 3분기 매출도 회사 자체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주가는 올해 250% 넘게 상승하며 AI 대표 수혜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마이크로만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온 거 아닙니다. 바로 다음 기업 만나보실까요? JP모건이 브로드컴에 대한 새로운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매수를 그대로 유지하되 약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공격적으로 사라라는 투자 의견 제시했는데요. 이 공격적이다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은 최근 조정을 받은 브로드컴 주식에 대해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했습니다. 투자 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580로 제시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첨단 칩 설계와 패키징, 지식재산 경쟁력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12년간 구글의 최첨단 칩 개발을 지원한 점도 강점으로 꼽았습니다. 시장 일각의 구글 공급망 다변화 우려에 대해서도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JP모건은 차세대 TPU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브로드컴은 맞춤형 AI 칩과 네트워킹 사업을 앞세워 2027년 AI 칩 매출 $1,000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받은 브로드컴, 지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매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한 JP모건인데요. 브로드컴의 주가 흐름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약간 좀 다른 의견인데요. 베런스지가 한 투자사의 말을 인용해서 이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반등 때는 팔아라 라면서 경고 메시지를 내놓은 투자 의견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매크로 리서치는 마이크로소프트 보유자들에게 반등 시 매도를 고려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케빈 덤프더 애널리스트는 소프트웨어 업종이 대규모 고점 형성 국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나 마이크로소프트와 팔란티어를 대표적인 매도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AI 투자 확대에도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여부를 시장에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메타와 알파벳 등도 데이터 센터 투자 부담으로 비슷한 우려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는데요.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다른 기술 미디어 종목도 강세가 나오면 비중 축소를 권고했습니다. 다만 월가에서는 여전히 대부분의 증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할 만한 무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르네상스 리서치의 투자 의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관련 내용은 팔로우업 해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너5와 함께 알아보고 왔습니다.
네, 히든 글로벌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속에 숨겨진 한국 기업들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모셨습니다. 타키온의 조우진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바로 첫 번째 기업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MC 때문에 약간 시장 분위기는 안 좋은데 그래도 우리는 또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첫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뉴욕타임스가 그 세계 최고의 신문이자 미국 최고의 신문인데 뉴욕타임스 SK하이닉스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길게 이제 해설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 썼다는 자체도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타임즈의 보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엔비디아만이 아니다. AI 붐으로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이 강력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일단 그 뉴욕타임스가 종합 일간지인데 네. 예를 들면 주식시장과 경제 전문 신문은 다 이 월스트리트저널과 이제 파이낸스타임스가 있는데 그 신문도 중요하지만은 예컨대 워싱턴 정가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뭐 파이낸스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을 그렇게 자세하게 보진 않을 수도 있지만 뉴욕타임스는 꼭 봅니다. 뉴욕타임스가 이제 정파성을 띠긴 하지만 공화민주당 어느 당은 민주당을 주로 지지하는 신문이죠. 공화당이라 할지라도 뉴욕타임스를 외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뉴욕타임스가 그 경제를 갖다가 그 비중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를 갖다 길게 썼다는 것은 그만큼 SK하이닉스를 보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SK하이닉스 위상이 올라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저희 코너를 쭉 팔로우하시면 아시겠지만 조만간 다음 주 22일이면 SEC에서 이제 SK하이닉스의 ADR 상장 승인을 할 수가 있는데 상장 승인을 앞두고 뉴욕 정가, 워싱턴 정가에 중요한 어떤 영향을 끼치는 뉴욕타임스에 길게 보도가 됐다는 점도 사실은 SK하이닉스의 큰 어떤 이점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사실 매체 규모 생각해보면 뉴욕타임즈 모르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예. 뉴욕타임즈가 이렇게 한국의 뭐 기업들을 콕 집어서 언급했다라는 부분은 그만큼 한국 증시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인기가 많다라는 뭐 방증이기도 할 그렇죠. 거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Please make more. 예. 제발 더 만들어주세요인데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 것 같아요. 보니까 이 기사에서도 이 문구를 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2주 전에 컴퓨텍스라고 대만에 뭐 그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원래 열렸던 행사인데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맞아요. 그럼 네. 왜 그러냐? 엔비디아가 젠슨왕에 매년 그 갑자기 컴퓨텍스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발언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기자들도 컴퓨텍스에 가고 있습니다. 마치 미국의 CES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젠슨왕이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제 SK하이닉스의 부스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기자들과 얘기하면서 SK하이닉스의 그 웨이퍼에다가 플리스 메이크 뭐 그러니까 제발 좀 메모리 좀 더 주세요. 이런 멘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뉴욕타임스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지만 되게 상징적으로 또 종합일간지답게 뭔가 경제적인 어떤 분석도 중요하지만은 종합일간지답게 재미있는 내용도 많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되게 적합한 에피소드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초과 수요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초과 수요는 결국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여전히 지속됐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3단 논법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관점에서 뉴욕타임스 이 점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 기사를 읽어봤는데 보니까는 이제 부제목이 달리면서 꽤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예. 또 이 더 만들어주세요 요 키워드에다가 뉴욕타임즈가 절반은 진심이었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절반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말 그대로 엔비디아가 우리 SK하이닉스와 참 끈끈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조명하는 그러한 기사였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이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부자가 됐다. 이런 내용도 있던데요. 예. 그 점도 이게 자세히 썼는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직원이 과장급만 하더라도 7억씩 받게 됐으니까 7억씩 받아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그 동탄 아파트나 이쪽 강남 아파트도 들썩거린다는 것도 그런 어떤 일환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다음에 외제차도 사고 이런 것도 뉴욕타임스가 기술했고 또 제가 재밌게 본 부분에 무엇이냐면 삼성전자 직원의 위상이 높아진 것 중에 하나가 결혼정보회사에서 삼성전자 직원의 등급을 갖다가 의사나 변호사 수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못 본 내용,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에서 못 본 내용인데 이 정도 뉴욕타임스가 재밌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삼성전자 직원이 올라갔고 뭐 뉴욕타임스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 수능에 대한 어떤 커트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지방에 있는 의대까지 다 채운 다음에 다시 서울대로 넘어왔는데 서울대 넘어오는 위상이 예전보다 높아졌어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는 R&D를 하지 않으면 망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의사도 중요하긴 하지만 서울대 공대나 서울대 자연대에 대한 위상이 높아져야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높다. 이 점도 사실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인센티브 상한선을 철회하면서 생긴 중요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니까는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부유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좀 표현을 예. 했더라고요.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폰 시대와 다른 점이라는 이 부제목을 저희가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한국이라고 임의로 넣어봤는데 이게 뭔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갈등? 미국과 중국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니 거기서 어떻게 생긴 어떻게 보면 수혜일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효시가 무엇이냐? 블랙베리라고 IT에 밝은 분들은 그렇게 제시할 수 있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대중화시킨 건 아이폰이죠. 아이폰이죠. 예, 아이폰 때문에 엄청난 전 세계 스마트폰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중요하게 수혜를 본 국가를 따지자면 아이폰이 당연히 애플 것이니까 미국도 있지만은 애플이 엄청나게 이제 시가총이 쭉쭉쭉 상승합니다. 그때 이제 워렌 버핏이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국가 중 하나는 무엇이냐? 중국이다. 왜? 스마트폰 제조의 대부분이 베이징 중국의 정저우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중국이 엄청나게 또 제조 국가로서 위상을 공고하게 되는데 이번에 AI 혁명을 보면은 엔비디아의 칩은 대만의 TSMC가 만드는데 중국이 없고 그다음에 TSMC의 중요한 메모리는 한국의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제출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중국과 연관이 없습니다. 적어도 HBM이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는 이번 뉴욕타임스가 중요하게 언급한 것 중 하나가 AI 혁명에서 중국이 철저히 배제됐다. 배제된 것은 바이든, 트럼프 정부가 다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공급망에 있어서는 사실 굳이 중국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는 것도 이번에 중요한 대목이다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이 여기에 수혜를 입지 못하지만 또 하나 지정학적인 화였고 그 무슨 말이냐? 중국이 수시로 이제 내년에 대만에 침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는 사실 꺼리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뭐 TSMC에 투자하지 않겠다는 분도 계시는 걸 제가 주위에서 봤는데 이 점도 사실 뉴욕타임스가 중국의 대만 침공까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지정학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것을 쓰면서 메모리 산업의 전초 기지가 한국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인데 바로 휴전선 이쪽에 이제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도 사실은 불안한 건 여전하다라는 것도 뉴욕타임스가 동시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는 단순하게 국방 외교 측면에서 한국과 대만이 중요를 넘어서 세계 경제가 측면에서도 대만과 한국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 일종의 이제 새로운 에치슨 선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이 함께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도 조명이 됐고요. 주가가 화답을 합니다. 예. SK하이닉스 주가 보면은 어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저번에 조정 아니었나? 200만 원대였는데 갑자기 250만 원이에요. 예. 어제 보니까 또 신고가고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KLS 기준으로 어저께 신고점을 뚫었죠. 250만 5천 원인가로 신고점을 250만 1천 원으로 끊었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 일단은 전고점을 뚫게 됐을 때는 매물이 없다. 왜 그전에 판 사람이 없으니까 매물이 없지 않습니까? 매물벽이 없으니까 거기 쭉쭉 뻗어나왔었다. 저는 막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것만 하고 투자하시면 되겠죠. 전고점을 뚫은 종목만 사서 투자하는 분들도 사실 그런 맥락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냐? 어저께 마이크론 6% 떨어졌어요. 어저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는. 이 거래일 전에.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실제로 이제 화면에 보시는 이건 어제 YTD고 화면에 보시면 그 많은 분들 아시겠죠. 어저께 장 초반에도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SK하이닉스는 보란 듯이 이제 전고점을 뚫어버렸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과 종속 변수가 아니다. 미국 시장 종속 변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결국 저는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제 그 수익률 상회하면서 어저께 삼성전자는 좀 비실비실했거든요. 근데 SK하이닉스는 5% 넘게 상승하면서 전고점 뚫어버린 가장 큰 이유는 결국 ADR이다. ADR이 22일 날 승인을 한다면 승인을 뭐 20일 안 해도 언젠가 승인하겠죠. 승인을 한다면 그것이 또 현실화됐을 때 SK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8월 달쯤에는 이제 300만 원 될 것이라 봤는데 어저께 250만 원을 뚫으면서 8월보다 앞서서 300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DR이 되게 중요한 대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것도 주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저희가 뉴욕타임즈에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명한 기사였는데요. 특히나 이렇게 좀 규모가 큰 뉴욕타임즈와 같은 매체가 한국 기업들을 조명했다라는 점이 이례적이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 약간 좀 오해가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건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간밤에는 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조진 대표님께서 이 거래일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어제 우리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함께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지만 실제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과 좀 다르게 움직였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두 번째 기사는 어디서 가지고 오셨어요? 예, 블룸버그가 LG CNS 상장사입니다. LG CNS의 로봇과 관련해서 그 긴 기사를 가져왔는데 저 읽으면서 LG그룹이 뭐 하나 그냥 뭐가 자랑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로봇에 그냥 뭐 하나 명함 내미는 건가? 라는 인식을 확 바꾼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그거는 대표님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 아니에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는 대표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저희 좀 얘기를 해보고 그렇다면 이 기사에서 어떠한 내용이 담겼습니까? 예. 그 프랑스의 그 제네시스 AI라는 로봇 기업이 있는데 이 제네시스 AI에 큰 그 자금을 갖다 댄 인사가 누구냐?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가 주도해서 자기 돈도 집어넣고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중요한 펀드를 갖다가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갖다가 펀딩을 해줬고 그 다음에 해당 제네시스 AI의 기업이 이제 이노라는 그 로봇인데 이노를 갖다가 실제 산업 현장에 쓸 수 있도록 마지막에 그 조련시켜준 중요한 회사 어디냐? 그리고 주요 산업 현장에다가 연결해준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LG CNS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LG CNS가 해당 로봇 산업에 산업 로봇 산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점도 인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노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프랑스 제네시스 AI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프랑스도 여전히 연구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새로 인식할 수가 있었고 제네시스 AI가 된 산업용 로봇인데 산업 현장에 바로 이제 넣을 수 있는 로봇인데 로봇 이름이 이노입니다. 이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릭 슈미트가 약 1억 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 1,500억 원을 갖다 조달하는데 큰 역할을 했고 실리콘밸리 돈이 들어갔죠. 그 말은 무엇이냐? 이노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가 없으면 누가 그렇게 큰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해당 이노가 산업 현장에 들어가는 중간에 중요한 연결고리를 LG CNS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그 이노는 기존에 있던 아틀라스나 옵티머스랑 같은 로봇인데 뭐가 다르냐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중요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겠냐? 예를 들면 토마토를 갖다가 로봇이 칼로 썰어요. 그러면 칼로 썰기 위해서는 로봇의 팔 동작을 갖다가 이제 그 코딩을 해야 되고 팔을 내린 각도도 코딩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 우리가 인간이 볼 때 간단하지만 그 동작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천 줄의 코딩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노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사람이 로봇 앞에서 실제로 시연을 해주면 로봇이 그걸 보고 쫓아가요. 이걸 VLN이라고 하는데 시각을 갖다가 이해를 해서 액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되게 획기적이고 이 점을 에릭 슈미트가 되게 자랑스럽게 그 블룸버그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제가 또 그 정보를 갖다 확인해 봤더니 이게 엄청난 거구나. 앞에서 누가 시범을 보여주면 로봇이 그대로 쫓아간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사실은 아틀라스나 옵티머스 못지않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약간 로봇을 구현하는 뭔가 기술이 다른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을 하나 들고 칼을 갖다 하나하나 써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하려면 실제로 코딩의 수천 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코딩 해보신 분들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 텐데 하나하나 줄이 다 필요한데 하나만 버그나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VLN을 쓰면은 앞에서 조교가 시범을 보여주면 그대로 쫓아가듯이 로봇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기술만 약간 다른 건가요? 그렇죠. 엄청나게 그 코딩에 대한 그 부분도 확 줄여주고 그다음에 산업 현장에 집어넣었을 때 해당 산업 현장에다가 앞에 있는 직원이 한번 보여주면은 그대로 인노가 쫓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적응도가 높습니까? 이 점에서 되게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LG그룹의 로봇이 이게 대단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블룸버그 기사를 보고 제가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기업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예. LG CNS가 무슨 역할을 한 겁니까? 여기서? 예. LG CNS는 아시면 되겠지만 SI로서 우리나라 3대 기업 중에 하나에 들어갑니다. SI 기업인데 LG CNS는 이노가 원래 본체를 생산한다면 이노가 그 산업 현장에 들어갈 때 연결고리, 브릿지 연결을 합니다. 브릿지 연결을 하는데 거기서 이노가 갖고 있던 거기서 브릿지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예컨대 우리가 군대에 입대한다면 6주를 갖다 열심히 신교대에서 열심히 매일 아침에 구보를 해야지 맨 마지막에 완전 구장 40km 갖다 행군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해야지 이제 전방에 실전에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6주의 훈련관의 그 과정이 필요한데 그 6주의 훈련관의 과정을 바로 LG CNS가 이노에게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만 시키는 건가요?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다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산업 현장에 쓸모가 있어요. 그러면 해당 산업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산업 현장에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죠. 바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실험실 수준에서 나온 제품이 아니고 바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매출 익힐 수 있고 해당 직원을 갖다가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인노가 올라오게 해준 것이 바로 LG CNS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게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 뭐 그리고 이게 좀 추정되는 부분이 큰가요? 근데 구체적인 수치는 알 수가 없는데 다만 LG CNS가 인노의 지분은 없어요. 지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해당 분야에 독점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으로. 마치 HBM을 SK하이닉스만 갖고 있는 것이 다른 데서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 CNS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왔는데요. 시간이 약간 좀 부족해서 저희가 긴 이야기는 못 나눠봤지만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타키원의 조호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도 준비한 이슈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작년 우리 기억나시죠? 에이펙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 대미 투자 특별법 이게 이제 올 3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것도 뭐 되게 뭐 한 해 만에 뭐 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3,500짜리 이제 대미 이 투자 이게 이제 오늘부터 법적인 이제 근거를 가지고 시행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시장은 오늘부터 시행이 들어가는 이 대미투자 특별법 관련해서 이미 좀 움직이고 있었죠. 원전주하고 특히 조선주도 그랬고 뭐 전력이나 이쪽은 뭐 사실은 이 대미투자 특별법이랑 관계없이 물론 뭐 이 안에 해당이 되긴 합니다만은 워낙 뭐 수요가 계속 있으니까 그랬고 뭐 방사는 또 별개니까 조선과 원전 요 두 섹터가 그동안에 조금 꾸준한 움직임을 보여왔던 것도 사실은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좀 염두에 두고 움직였던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죠. 이게 크게 보면요 두 가지입니다. $3,500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이제 $1,500억 잘 아시는 것처럼 마스가에 집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선 쪽에 집중을 하는 거고 결국 이제 $2,000억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대미투자 특별법 이거의 이제 핵심 내용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출범을 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 자본금 2조 원이고 20년 동안 이제 운영이 되는 한시적인 조직인데. 그 이후에는 또 모르죠. 어떤 식으로 위상이 변할지. 어쨌든 20년 동안은 한미전략투자공사라는 이 한마디로 공기업이죠. 공기업이 생겨서 여기서 이제 $2,000억 달하는 $2,000억 얼마입니까? 이 3,000조가 넘는 거죠. 이 돈을 이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를 300조가 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제 $2,000억 들어가는 핵심 산업들은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 광물, AI, 조선인데 조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억짜리 마스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메인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서브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핵심은 반도체, 에너지,
AI, 핵심 광물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요, 뭐 말만 다르지 이게 형태만 다른 거지 결국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이런 형태를 통해서 역시 반도체, 에너지, 의약품, 핵심 광물, AI 이쪽으로 조선까지 일본도 조선이 산업이 있으니까 일본도 좀 우리랑 경쟁적으로 좀 이게 미국이 이렇게 구조를 짠 거죠. 일본은 5,500억 달러, 우리는 3,500억 달러인데 그 돈이 그냥 함부로 투자돼서는 안 되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돈이 효율적으로 미국 지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쪽으로 집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경쟁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뭐 기분은 나쁘지만 뭐 우리가 이제 잘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역으로 또 오히려 그렇게 하는 거고 미국에서 뭐 궁극적인 목표는 그겁니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주도의 이런 공급망, 밸류체인에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 형태는 이런데 뭐 공급망 참여는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미국 내 생산이죠. 미국 내 생산을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면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제조 쪽에서의 몫이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 얼마 전에 나왔던 한승환 SK증권 조선 그다음에 방산 담당 애널리스트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 조선 같은 경우는 뭐 이런저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미국 내에서 민주당 쪽에서 뭐 또 미국 내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 입장을 고려해서 뭐 미국 내 밖에서 뭐 배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산을 뭐 투여할 수 없다는 등등등 뭐 그런 식의 법안을 뭐 내놓고 추진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이제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죠. 안 그러면은 배가 지어지질 않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결국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미국 외에서 아마 꽤 오랫동안 한 10년은 가까이는 걸리지 않을까요?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다시 만들어 10년도 어렵다는 얘기도 합니다만 일단 10년 정도는 최소 걸릴 거다. 그렇게 돼서 뭐 이런저런 뭐 노이즈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관건이 이제 이거죠. 미국 내 공급망 위치, 역할 수준에서 핵심 경쟁력을 어떻게 좀 가져갈 거냐. 이게 이제 3일 PwC라고 하는 이제 국내 뭐 이게 이제 최고의 회계법인이 있죠. 거기에서 내놓은 리포트는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이 공급망을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끌고 가느냐 이게 핵심이 될 거다. 그게 일본과의 최종 경쟁이 될 거고 한국과 일본이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누가 더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거를 제조가 됐든 공급망 참여가 됐든 뭐 예를 들어서 AI든 뭐 바이오든 뭐 에너지든 이런 거죠. 누가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자기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더 그거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뭐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자 반도체 보십시오. 에너지는 대략 뭐 전력 생산 설비 쪽, 전력 설비 쪽, 뭐 태양광 뭐 이런 쪽 보시면 됩니다. 의약품도 그렇고요. 핵심 광물도 그렇죠. AI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여기서 우리가 일본한테 뒤지는 게 지금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반도체 물론 소부장으로 우리가 일본한테 의존 많이 하죠. 근데 일본 소부장이 대한민국 반도체 회사들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생이죠. 그래서 주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냐. 뭐 이게 국뽕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좀 그다음에 이제 수혜 뭐 이게 있는데 짧게만 바로 가겠습니다. 조선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한화오션,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쭉 되는데 역시 한화오션이 메인이 될 가능성이 크고 현대중공업이 헌팅턴 인걸스하고 제휴를 해서 그나마 조금 조선소를 인수하진 않았지만 그럴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원전 쪽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확실하죠. 그다음에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이게 이제 이 파트너 합작법인 설립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웨스팅하우스가 자꾸 튕기죠. 얘들이 왜 튕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네들 그 설계 그거 하나 가지고 있다고 저러는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껴가지고 그냥 폼 잡고 수수료 뜯어가는 것밖에 없는 회사인데 어쨌든 뭐 웨스팅하우스랑 손을 안 잡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미국 사업은 뭐 어쩔 수 없긴 합니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만 결국 우리로서는 뭐 큰 돈 조금 덜 벌고 대신 레퍼런스를 크게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달 중에 대미 투자 1.5% 이게 나와야지 아마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는 원전이 될 수도 있고 LNG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뭐 루이지애나 LNG 터미널 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합니다. 어쨌든 원전이랑 그다음에
이 조선 쪽에서 이 LNG 뭐 터미널 이쪽에서 뭔가 하나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조선이랑 원전 쪽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죠. 이제 빨리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란 종전 포스트워 수혜주. 예, 방산 분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역시 가장 기대가 되는 거고 현대 로템도 역시 이라크에 좀 K2 전차 50대 수출권이 있고 LIG 디펜스 사실은 이게 제일 세죠. 이번에 어제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어제 엊그제 이번 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인메탈이랑 합작법이 만다는 것 때문에 LIG DNA가 아주 초급등을 했다가 좀 떨어지고 있죠. 뭐 그 얘기는 이제 사실은 생각했던 것처럼 바로 뭔가 단기적으로 뭐 천궁투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 좀 수주가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다 싶은 부분 때문에 어제 조금 떨어졌다고 어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크게 봐야죠. 예.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 될 겁니다. 한승환 위원도 얘기했었고 지금 자료 나오는 것들 보면 이게 잘하면 합작법인 형태이긴 한데 우리가 유럽의 이 방공망, 유럽의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우리가 장악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LIG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하나 시스템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 방공망 시스템이 이게 적어도 중고도 고고도까지 우리가 지금 다 커버가 되거든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되면 이게 되기 전에 아마 중동에서 먼저 이 중고도, 저고도, 중고도, 고고도 시스템을 우리가 다 가져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다음 부도 가보면 그 다음에가 이제 정유 쪽도 기대를 좀 갖게 되는데요. 일단은 정유주는 많이 떨어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번에 이 이란 전쟁 때문에 중동산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협상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유나 화학 쪽에서도 좀 기대를 가질 법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건설은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니까 뭐 사이즈가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지금 어제 나왔던 3천억 달러짜리 재건기금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랑 별개로 이란이 이제 전쟁 끝나고 재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근데 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온타임, 온버짓. 이거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나라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도 우리 기업들한테 분명히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리고 해당되는 기업들은 보시는 것처럼 현대건설, DLENC, 삼성, E&A 등 어쨌든 큰 기업들 중심이 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가보죠. 이것도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밀려드는 외국인 관광객 수혜업종. 뭐 수혜업종은 대충 아시죠? 근데 어떤 정도 현황을 좀 오늘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2월 달 이후에 월간 200만 명 이상 지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월간 200만 명 넘은 게 그 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수기 때 외에는. 근데 지금은 비성수기 때인데도 이렇게 막 두르고 있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BTS 효과도 좀 있고요. 뭐 역시 이제 한류 효과가 큰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환율 효과 있습니다. 연간 외국인 관광객 올해 첫 2,200만 명 돌파. 이렇게 되면 거의 월 200만 명 수준이 된다는 건 내년에는 이제 월 20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원화 약세, 원달러가 전년 대비 이 12%가 놀라갔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원화값이 그만큼 싸졌다는 얘기니까 관광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좋은 거죠. 그다음에 K 콘텐츠 열풍 1분기에만 근 500만 명 역시 분기 기준 사상 최고치가 좀 되겠고요. 국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제일 많죠. 26%나 늘었고 대만 관광객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 국가 중 최고 성장률. 일본도 20%나 늘어났고 미국도 50%가 넘게 늘었고 30만 명이나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동남아 6개국 합쳐도 16%. 그 전체적으로 역시 중국이 제일 크긴 한데 대만하고 동남아 쪽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 명동 한번 딱 가보시면요. 왜 제가 이 수치를 가져왔는지 아마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서구 쪽 사람들도 많은데요. 확실히 아시아계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고 그냥 어른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요만한 뭐 심지어 유모차 끌고 오는 그런 외국인 관광객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특정 국가에서만 굉장히 집중해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겠고 대표 수혜 업종으로 오늘은 이제 카지노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롯데관광, 파라다이스, GK에 모두 5월 달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고 6월 달도 이미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방문객 증가율보다 드로백 증가율. 그러니까 원화가 약세니까 원화값이 싸니까 돈을 많이 이제 게임을 할 때 돈을 더 많이 빌리는 거죠. 이걸 바꾸는 거죠. 칩으로 환전을 하는 거죠. 그게 크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한일령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은 일본에 안 가고 우리한테 오고 일본 관광객들도 중국에 안 가고 우리한테 오고 되게 정말 쌍으로 겹호재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두 나라의 큰 손들이 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할 정도고요. 예, 뭐 이란에 좀 속보가 나온 거 이것도 한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업체별로도 한번 볼까요? 롯데관광개발 보시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순매출 보시면 됩니다. 20%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올해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 파라다이스는 드롭액이 역대 최대치로 역시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영업이익 거의 1,900억. 마지막으로 GK의 순매출이 40%면서 지금 GKL이 성장률로는 제일 크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한 700억 가까이 난다. 제일 사이즈가 작긴 한데 이익 증가율은 GKL이 좀 제일 높다. 이렇게 좀 봐도 좀 될 것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는 뭐 카지노만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하반기로 가봐야죠. 일단은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수기가 아닌데 이렇게 실적을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수기가 7, 8월이기 때문에 이때 들어가면 이게 그림을 되게 잘 그려주셨는데 뭐 하여간 이런 식의 막 그래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물들었는데 업체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파라다이스, 뭐 중국인 고객 마케팅 본격화하고 있고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런 대회도 개최하고 더 아무래도 고객 유입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카지노 업체들이 사실은 오랫동안 좀 주춤했는데요. 올해를 기점으로 뭔가 변화가 보이고 있다는 거. 이게 물론 고환율, 워낙 약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제 관광으로서의 위상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뭐 한 1, 2년 가다가 꺾일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은 시작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캐비너시 체제의 연준이 시장에 첫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자, 한편 우리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쏠림 현상이 강한 가운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리 전망부터 이 변동성 속에서 어떻게 옥석가리기를 해봐야 될지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은 뭐 FOMC 결과 발표에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뭐 점도표, 경제 전망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뭐 워싱턴 시장 체제에서 시장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어떤 게 있을지 여쭤볼게요. 미증시의 흐름이 뭐 그대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미증시 자체가 이제 반도체 업황 호조라든가 그 소매 판매 지표의 어떤 호조로 인해서 네. 상승 출발했다가 FOMC에서 이제 물가랑 금리 상승 인상을 전망을 대폭 상향을 하고 또 이제 그 워시 같은 경우도 대화를 좀 그 어떤 소통을 축소하는 발언을 시사했고 물가 안정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 금리 인상을 용인하는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상 압박 USMCA에 대해서 뭐 그 다시 뭐 협정을 안 하겠다는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네. 나스닥이 1.34% 빠지면서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6월 FOMC 자체가 상당히 매파적인 서프라이즈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소통 체제의 어떤 대전환을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 자체는 동결이었잖아요. 4회 연속 그렇죠.
동결 예상대로 됐는데 여기는 서프라이즈가 없지만은 일단 점도표에서 인하 사이클이 없어졌다는 게 첫 번째 서프라이즈였고 두 번째가 워시가 작은 연준이란 거를 상당히 이제 새로 연준의 그 어떤 다른 운영 철학을 드디어 대입을 시켰다. 네. 지금 원래 점도표가 19개 지켜야 되는데 18개 지켜 있어요. 하나가 없죠. 네, 하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워시가 안 냈다는 얘기고 네. 이 둘이 합쳐져서 앞으로는 이제 사실 이 펀드멘탈이라는 거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변동성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레버리지 변동성. 그게 사실 다 속도 리스크거든요. 네. 그게 완전히 그 본격화가 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일단 점도표라든가 S&P 평가를 보면은 인하 자체가 끝났고 이제는 인상이 테이블에 올랐다는 것이고 12월 달에 그 인하 전망이 지금 100%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내년 지금 그리고 인상 시작하는 시점도 9월 달까지도 50%까지 올라온 수준으로 네. 지금 그 18명 중에서 9명이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뭐 6명은 뭐 두 차례 이제 뭐 25p 인상까지도 전망하는 그런 상당히 매파적이고요. 올해 연말 그 중위 범위도 기존에 3.4에서 3월 달에 3.4였거든요. 3.8%로 대폭 상향됐고 그렇게 되면 현 밴드도 0.25%, 25p 높아요. 그러면 거의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돼버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3월 달에 점도표가 대체로 3.0에서 3.75 이렇게 눌렸던 것들이 6월 달에는 4.0에서 4.5로 다 확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딱 보일 정도라서 그렇네요. 그래서 6월 이전에는 모든 점도표에서 최소 연내 1회 인하가 남아 있었는데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평균적으로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이 66%, 뭐 일부 자료는 100%까지도 좀 12월 달에 나타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경제 전망 쪽에서는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경계선상에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CE 물가 자체가 2.7에서 3.6으로 대폭 상향됐고 네. 또 근원 PCE도 2.7에서 3.3으로 상향됐고 근데 GDP는 2.4에서 2.2로 하향됐죠. 그러니까 물가의 그 상향 자체가 그 이란 전쟁바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비롯이 됐고 그러니까 성장이 낮아지는데 물가 전망이 올라갔다는 게 전형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의 신호가 나타나고 그렇군요. 있고요. 워시 자체가 지금 점도표 안 찍은 것으로 네. 추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시가 이번에 이제 데뷔를 하면서 본질적으로 작은 연준을 이제 표방을 하게 됐고 네. 지금 성명 자체가 굉장히 짧아졌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가이던스가 싹 다 사라지고 딱 핵심만 좀 나타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 고용과 그 2% 물가 병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무게 중심 자체가 이제 물가 쪽으로 완전 이동을 한 상태고 굉장히 특징적인 거는 포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축소가 돼서 이제는 시장이 연준의 추측에 의존하지 않고 완전 실물 데이터에 다 일일이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신호 안 줄 테니까 데이터 보라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5개의 태스크포스가 신설이 됐는데 소통, 대처대조표, 데이터,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생산성, 고용 이 5가지를 연말까지 결론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외부 인사도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연준의 운영 방식이 완전히 재설계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 데이터 체제 전면 재검토를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서베이 방식은 구식이라는 거죠. 네. 지금의 경제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실시간 민간 데이터로 그 에러 바운스를 줄이겠다라는 걸 구상을 해서 이제는 연준의 체제가 이제 바뀌는 상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은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하 베팅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겁니다. 네. 이게 주목할 그러면 고 멀티플이라든가 이제 고 멀티플 기술주 이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종목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포워드 가이던스가 축소됐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변동성을 확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그전에는 어느 정도 길을 알려주고 가이던스를 줬는데 이제는 시장이 데이터 하나하나 계속 출렁이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S&P라든가 점도표의 비중이 줄면서 어떤 페드 스피크 그러니까 그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래 대해서 이렇게 하면 변동성이잖아요. 제가 아까 그렇죠. 속도 리스크를 말씀드렸던 네. 이런 변동성이 더 강화되는 그런 시장이 완전히 제도화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워시 자체도 이제 AI가 승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생산성에서 AI를 강조를 한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제 AI 쪽은 완전히 주도주가 더 강화되는 거죠. 쏠리면 더 그렇겠네요. 심해질 가능성이 네. 있어서 주도주 쪽은 만약에 이런 조정이 났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을 보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그 신뢰성도 재정의한 게 이제 고용 그 가치 자체를 좀 상당히 역사적 메아리 수준으로 깎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굉장히 시장 데이터에 굉장히 반응을 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변동성 장세가 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네. 생각이 되면은 레버리지를 줄이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를 끊어야 됩니다.
당장 끊어야 된다. 레버리지를 아. 없애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이 가던스가 주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장소에서는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계좌 녹잖아요. 우리가 음의 그 복리 효과라고 해가지고 횡보하면 네. 계좌 녹거든요. 특히 이제 감마 스퀴지가 터지고 또 그 레버리 ETF가 막 그 변동성을 키우는 장소에서는 당장 레버리지를 끊어야 된다는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서도 이 주도주 AI라든가 반도체 쪽에서는 주도주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워시가 알려졌습니다. 거기가 AI가 승자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멀티플 종목들을 막 올라갈 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쪽은 오히려 줄여대고 AI 반도체 쪽에서는 조정 나왔을 때는 그쪽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7월 달도 FOMC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FOMC 자체 굉장히 더 중요하게 될 거고 지표 그렇겠네요. 발표할 때마다 변동성이 있으니까 네. 이런 베팅 강도를 이벤트에 맞춰서 좀 비중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제는 이제 금리 인하의 베팅하는 시대는 끝났고 변동성의 시대가 이제 벌어졌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연준에서 그러니까 연준이 길을 밀리 알려주고 데이터 하나하나에 우리가 신경 써야 돼서 좀 더 피곤한 시장이 네. 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방향을 예측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흔들림을 견딜 수 있는 주도주 위주로 포트가 구성돼야 된다. 그리고 레버리지는 당장 청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FOMC 결과 발표에 따른 이야기를 좀 쭉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사라지고 이 데이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더 커지고 있는 환경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FOMC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환경에서 레버리지는 줄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장 끊어야 된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좀 주가가 요즘 극명하게 갈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삼성은 왜 부진하고 SK는 왜 강한 걸까? 이제 어떻게 좀 보시는지. 삼성전자가 부진하기보다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강했다고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좀 그래 보일 그러니까 수 HBM4 디자인 에러 때문에 하이닉스가 퀄 테스트 받지 못할 네. 때는 삼성전자가 강했습니다. HBM4랑 네. HBM4E에 대해서 샘플 출하가 됐다는 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강했는데 젠슨한 방한 이후에 그 메모리 3사가 다 샘플 테스트 퀄 통과했다라는 소식 때부터 그 하이닉스가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고 어제 종가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12개월 선행 PL의 7.2, 삼성전자가 6.8 정도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역전이 된 상태고요. 네. 시가총액도 한 220조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좁혀졌는데 시가총액 이게 1, 2가 바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14일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그 삼성전자의 그 EPS 컨센서스가 102% 상향됐는데 하이닉스가 78% 상향됐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익은 더 성장했는데 하이닉스가 더 잘 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어떤 차이가 보면은 다 잘 벌고 있는데 지금 밸류에이션에서 갈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계속 강조드렸던 반도체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트, 밸류 상향 상황이 지금 하이닉스가 좀 더 날짜가 정이다 보니까 빨리 온 거죠. 그러니까 미국 상장 ADR이 바로 이제 저평가에 해소된 어떤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 마이크론이 12배에서 여러 배 받는 과정이 지금 하이닉스가 7배 수준이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트는 기대하는데 로이터에서 미국 SEC 승인이 6월 22일 주간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상장이 7월 중순에서 말 정도라고 얘기했으니까 날짜가 딱 잡혔잖아요. 그렇죠. 시장에서 이런 딱 그 날짜가 잡힌 확정된 거를 상당한 호재로 보고 요게 베팅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쪽으로 단기적으로 매수가 더 들어가고 ETF 구성이 하이닉스가 좀 많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네. AI 반도체 ETF에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포함돼서 그동안 이제 HBM 쪽에서의 그 어떤 악재, 디자인 에러 악재를 한 번에 벗어났고 HBM 하나만 보고서 베팅할 수 있는 자체가 하이닉스였다는 것이고 또 불을 당긴 거는 백저원의 주주 환원설이었죠. 회사에서 부인을 했지만 ADR 상장하게 되면은 대략 2.5% 정도 물량이니까 40조 정도 되는데 이거 ADR 처음에 얘기할 때 당시가요 10조였어요. 4배 오른 겁니다 그동안. 그리고 ADR 상장에 이제 본격화 진행했다. 주관사 선정이 됐다 할 때 1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그 사이에 또 2배 이상 올라온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한 40조 정도니까 40조 정도는 자사주 매입을 하고 나머지 6조는 배당이라든가 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공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는 무조건 부인을 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40조 정도를 신규 상장하게 되면 주가 희석이 우진되니까 당연히 주주들의 불만이 생길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에서 당연히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거라는 게 시장의 관점이라서 그렇게 보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못 오른 건 아니에요. 오르고 있습니다. 시장 대비는 네. 강한 건데 하이닉스 대비해서 지금 그 하이닉스의 악재가 해소되고 올라가는 과정인데 삼성전자가 좋긴 하지만 파운드리 쪽에서의 그 주가 리레이팅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좀 더 빠르고 하지만 네. 다만 그 삼성전자가 이익 베이스에서 압도적으로 높고 캐펙스도 높고 그리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뭐 현금 흐름 한 300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주주하는 것도 대규모로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한 1,800조 약간 한 1,780조 정도의 하이닉스와 2,000조가 살짝 넘는 삼성전자 봤을 때 이게 만 시가총 역전이 된다. 사실은 주가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다 된 상황에서 시가총액 역전된 거는 이거 고점 신호를 봐야 되지만 네. 아직은 7배 수준의 7배도 안 되는 삼성전자의 그 퍼 기준을 봤을 때는 이거는 삼성전자가 더 싸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삼성전자 매수해야 될 것입니다. 저가 매력이 네, 있군요. 하이닉스는 이제 끌고 가면서 뭐 단기적으로 베팅하신 분들은 오늘 좀 눌렸을 때 네. 하이닉스 사도 되겠지만은 이미 이제 제가 30만 원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상당한 몇 배의 수익이 나야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계속 끌고 가시고 반도체 비중 없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좀 덜가 삼성전자를 뭐 좀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 고점에서의 밸류에이션 그 시가총액 역전 과정은 사실 그 시장 고점으로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의 수준에서는 삼성전자 쪽의 매력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아직도 HBM 1등은 SK 하이닉스다라는 인식이 좀 강한 것도 있고요. 뭐 SK 하이닉스는 미국 시장 상장이라는 호재가 있는 것과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당장 좀 터질 만한 호재가 없다 보니까 요즘 SK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더 강력한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자, 좀 다른 업종으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력기기 그리고 조선 쪽으로 좀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 매력과 전략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전력단 펀더멘탈은 좋습니다. 다만 밸류가 비싸요. 그러니까 업종 자체는 호황이고 좋은데 네. 밸류가 이제 뭐 최소 30배에서 50배 구간이니까 다소 좀 올라갈수록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고 그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IBK 투자증권에서 목표가 그 타겟퍼를 3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원래 자체가 지금 타겟팅이 높아요. 지금 현재는요. 그리고 이 수급 구조 자체가 이제 외국인들을 매도를 하고 금융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서 올라갈수록 차익 실현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네. 호재 자체는 맞지만은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그 미국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자체는 좋습니다만은 상당히 주가에 반영된 게 맞다. 그러면은 전력기기 쪽은 뭐 접근하려면은 사실 뭐 수주 장고도 뭐 5년치가 확보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은데 조정 받을 때는 뭐 저가 매수를 하겠지만 올라갔을 때는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추가적인 서프라이즈 여지가 좀 많이 적은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털의 훼손이 아니라 결국엔 좀 그냥 좋은 종목인데 비싸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조선 같은 경우는 그 대미 투자 구조상 가장 현금 흐름 입장에서 수혜가 되는 거는 전체 대미 투자가 1,500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데 이 중에서 1,500억 달러는 조선에 확정이 된 겁니다.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뭐 그 AI라든가 그 뭐 바이오 CDMO 등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네. 지금 1,500억은 아예 확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익 자체가 민간 기업에 다 귀속이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제 인프라를 지원하는 금융이라든가 그런 형태라서 그럼 이익 구조 자체가 명확하다는 거고 반면에 다른 섹터는 이제 원금 회수 전에는 5대5로 나누고 원금 회수가 되면은 1대9로 미국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니까 네. 수혜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조선업이 탑픽이 되는 것이고요. 본업 실적 자체도 뭐 현대중공업이 그 뭐 연간 영업이익이 141%, 하나조선이 82% 속에 이익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상당히 좋단 말이죠. 그리고 마스크 명분으로 해서 지금 그 조선 3사가 미국 지원함 그 MR까지 하면서 본업 좋고 대미 투자에 대한 수혜 그리고 방산까지도 이런 방산에 대한 밸류를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이거 자체가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캐나다 총리와 지금 그 면담을 하고 그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요게 그 캐나다 잠수함 최대 네네. 60조에 대한 규모에 대한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의 수주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우선 협상자가 6월 말에 선정되는데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지금 그 최종 제안서를 낸 상태입니다. 그러면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점검 쪽에서는 하나오션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다소 또 높은 편이에요. 226%면서 그러니까 원화 강세가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는 뭐 실제 마이너스인데 지금 다시 달러 강세니까 그거 우려 좀 덜하겠지만은 일단 그 부채 비율 자체가 오션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탑픽은 현대중공업 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는 좀 가격 부담을 봐야 하고 조선은 그래도 구조적인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좀 반도체 쏠림 계속되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 같은 이런 소외주가 좀 다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투자 전략까지 함께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어제 KB증권에서 이은태 의원이 리포트를 낸 게 있어요. 제목이 네. 쏠릴 때가 좋을 때. 쏠릴 때가 좋을 때다.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그러니까 닷컴 버블 후반부에는 실적이 좋아도 닷컴 주식이 아니면 못 올랐고 실적이 없어도 닷컴 한 달 올랐는데 네. 지금 시장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아. AI 반도체, 그러니까 AI 로봇이 아니면 못 오르는 건데 실적 좋은 애는 더 가지만 실적이 없어도 AI 로봇 한다니까 올라가는 그런 상황들이 비슷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버블 랠리 후반부에는 종목 확산이 될 경우에는 그게 건강한 신호가 아니라 랠리의 그 종료를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지금 소외 섹터가 주도권을 다시 되찾는다.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는 이 랠리가 곧 끝난다는 것에 베팅하는 거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소외주를 어떤 뭐 줍는 매매하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주도주로 갈아타는 전략이 낫고요. 소외 종목들 낙폭과대에서 저점 대비 30% 정도의 뭐 21선이라든 41선까지 반등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을 더 끌고 가고 매수할 게 아니라 줄여서 주도주 조정에 갈아타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거고 이 규모라든가 모멘텀 자체가 시장 매크로 자체가 소유주가 주도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단적으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는 뭐 4월 수출만 해도 뭐 174% 올라가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구조적 침체가 좀 장기화되는 상황이고 ESS가 이제 새로운 성장 국면인데 이게 다 여기도 AI 데이터 센터 연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도권을 갖고 자체가 쉽지가 않고 아까 우리가 이제 변동성 장세 금리 인상 시기가 온다고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런 매크로 시장 자체가 어떤 그 종목 확산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전에는 유동성 장세에서는 확산됐지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외주 저점 매수가 아니라 소외주 반등 시 매도에서 주도주로 갈아타는 전략이 낫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뭐 결국 지금 소외주 반등 기다리기보다는 코어 반도체를 유지하면서 주도주 조정을 활용하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애프터마켓의 시그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아영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애프터마켓 시그널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FOMC, 케빈 호시 의장이 진행하는 첫 FOMC가 열렸는데요. 역시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향후 올해 안에 한 번 정도는 금리를 인상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이 제시가 되면서 시장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현재 8개 기술주 모두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이 하락장에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장에서는 1%대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메타가 정규장에서 5%대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이 최근에 메타의 핵심 성장 동력이죠. 이 AI 부문에서 내부적인 갈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업무용 AI 부문의 총괄 책임자가 부임 직후에 돌연 사임하면서 이 부담을 가지게 된 겁니다. 현재 0.95% 상승하면서 573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스페이스X가 변동성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장 직후에는 상승세를 이어왔는데요. 간밤에 하방 압력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로켓랩 등의 기존의 우주항공주들이 오히려 3%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스페이스X는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1.25% 상승하면서 194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최근에
상승세가 또 다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24일에 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이치방크가 목표 주가 1,500달러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드램이 공급을 부족을 할 것이고 메모리 가격 상승을 전망을 이유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2%대 추가 상승하면서 1,065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다음 시그널 살펴보시면요. 유가 흐름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0.91% 상승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최종적이지 않고 60일 안에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그래도 8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76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금 가격은 0.22% 상승하면서 4,26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시그널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국내 주요 지표들 오늘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시장 1.49% 하락하면서 1,4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EWI 한국 ETF도 0.4% 하락하면서 200달러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래도 200달러 선은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1%대 상승폭 키워냈는데요.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아가긴 했지만 반도체주 중심으로 버텨주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마이크론 브로드컴이 상승하면서 이 상승폭을 키워냈습니다. 13,000포인트 선에 거래가 됐고요. 원달러 환율은 다시 상승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52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그널 살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케빈 워시 체제의 첫 FOMC 결과 발표를 소화하면서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주요 기술주들 전교장에선 대부분 하락했지만 애프터마켓에서 일제히 오르고 있습니다. 자, 시장 여전히 반도체와 AI 중심으로 움직이고 변동성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는 시점이네요. 저희가 보내드린 시그널 확인하시면서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